그 미소 뒤의 긴장, 그땐 잊지 못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바람이 조금 차갑더군요. 시드니의 겨울 끝자락, 창문을 살짝 열어둔 채 가스레인지를 켰습니다. 치익 소리, 그리고 파란 불꽃, 냄비에 물을 붓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마늘 한 숟갈, 파 두 줌. 국물이 끓어오르자 집안 가득 짭짤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냄새가 좋아서 저는 늘 하루를 그렇게 시작했죠. 스테인리스 뚜껑이 탕 하고 울렸습니다. 케이터링용 반찬통을 닦아놓고 김치통 뚜껑을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1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습니다. 교회 예배 후 식사, 교민집들이,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 반찬 배달까지. 김 권사님 손맛이 제일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제 자존심이었죠. 늙은 몸이지만 아직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 그게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날도 반찬을 담으며 문득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시드니 온 지 벌써 15년. 그 아이가 23세 유학 와서 정착하겠다고 마음먹은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젠 38. 몸은 여전한데 눈밑이 늘 푸르스름했습니다. 전화는 짧았습니다. 엄마 지금 좀 바빠. 나중에 얘기해. 그래, 알았다. 밥은 먹고 다녀라. 응, 그럼. 뚝 끊기는 소리. 그게 일상이었죠. 바쁘다며 건성으로 인사하고 이틀, 사흘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기다렸습니다. 이민 온 사람의 기다림엔 끝이 없거든요. 며느리를 처음 본 건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처음 봤지만 이미 내 며느리였죠. 아들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이미 했고 나중에 저는 사진으로만 봤으니까요. 비행기에서 막 내린 얼굴, 눈 밑엔 다크서클, 입술은 말라있더군요. 현관 앞에서 신발을 벗고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했네. 생각보다 춥네요, 여긴.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조심스러운 말투, 낯선 땅에서 길을 잃은 듯한 눈빛이었죠. 저는 얼른 부엌으로 들어가 뜨거운 국을 한 그릇 퍼냈습니다. 이거 좀 먹게. 감사합니다. 숟가락을 들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김이 오르는 그릇을 보며 저는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시드니 왔을 때 낯선 영어 소리 속에서 저도 저런 얼굴이었겠죠. 아들은 말수가 더 줄었습니다. 엄마 회사 일 때문에 요즘 정신없어. 알았다. 근데 너 얼굴이. 괜찮아? 다 정리돼가. 말끝이 늘 그랬습니다. 괜찮다. 하지만 괜찮지 않은 사람들의 말은 대개 그 한마디로 시작되죠. 며느리는 말보다 행동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밥상 치울 때마다 제 눈치를 살폈고 빨래 넣을 때마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묻곤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편하게 해. 집이잖아. 네. 그 내라는 말에 늘 쉼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짧지만 무겁게 떨어지는 소리였죠. 며칠 뒤 교회 단톡방이 울렸습니다. 추석 합동예배 준비위원 모집. 전 부칠 분, 국 끓이실 분, 자원해 주세요.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이모티콘 하나를 눌렀습니다. 엄지 올린 손. 그게 제 대답이었죠. 그날 저녁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엔 집에서 조금만 도와줘. 도와주지, 당연히. 그게 아니라 며느리 적응할 때까지만 같이 지내면 좋겠어. 그래. 나야 상관없지. 고마워. 진짜 이번만. 그 말도 익숙했습니다. 이번만. 사람은 언제나 그 말로 빚을 시작하죠. 며느리는 부엌에서 감자를 깎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더군요. 어머님, 이건 이렇게 자르나요?
응, 얇게. 손 다치지 말고. 네. 칼끝이 도마를 딱딱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마음속으로 울고 있을 때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딱, 딱, 딱. 참는 리듬이었죠. 밤이 깊어가고 싱크대에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설거지를 다 마친 뒤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시드니 오래 사셨죠? 응, 이제는 여기 사는 게 아주 익숙하지. 저는 아직 모든 게 낯설어요. 다 그래. 처음엔 그래. 그 말이 스스로에게 하는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응, 서두르지 않아도 돼. 시간 많아.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 미소가 억지인지 진심인지 그땐 몰랐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초승달이 걸려 있었죠. 달빛이 유리창에 비쳐 반찬통 뚜껑 위로 흘렀습니다. 김이 사라지고 방 안 공기가 식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조용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달빛이 밖으로 밀려나갔습니다. 그 미소 뒤의 긴장, 저는 오래 지나서야 그 뜻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봉투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온 지 보름쯤 되었을까요? 집안 공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밥상에 앉아도 말소리가 줄었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조용함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함은 참 무섭죠. 마음이 굳어가는 과정이니까요. 아들은 늘 늦었습니다. 퇴근이랍시고 밤 10시, 11시. 며느리는 혼자서 조용히 밥상을 차리고 숟가락 하나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아버님은요? 아버님은 한국에 계시지. 아, 그렇죠. 그 말 뒤로 멈칫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더 묻고 싶었겠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시드니의 공기였어요. 말보다 참는 법을 배우는 도시. 며느리는 새벽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소리였지만 그보다 오래 걸렸죠. 한참 있다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는 게 보는 것보다 쉬운 법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반찬 배달 나가기 전에 통장 잔액을 확인하려고 노트북을 켰죠.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어제까진 분명히 있던 돈이 오늘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내 손끝이 먼저 식어버렸죠. 며칠 전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온라인 이체는 내가 도와드릴게요. 비밀번호 헷갈리시잖아요? 그때는 고마웠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맡기는 게 편한 일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마음이 쑥 꺼졌습니다. 이체 기록 옆에 낯선 계좌 이름이 보였거든요. 아들이 쓰는 호주 계좌였습니다. 화가 나진 않았습니다. 그저 설명이 없다는 게 이상했어요. 한마디만 했어도 됐을 텐데 그걸 말없이 옮겼다는 게 왠지 마음을 건드렸죠. 통장 화면을 닫는데 내 손끝이 잠깐 떨렸습니다. 숫자는 지워지지만 그 순간의 느낌은 남더군요. 그날 이후로 통장 잔액보다 마음의 잔액이 조금 줄어든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진우야, 혹시 엄마 계좌에 손 댔어? 아, 그거? 잠깐 썼어. 금방 메꿀게. 무슨 일 있니? 사업 때문에 좀 막혀서 그래. 사업? 너 회사 다니는 거 아니었어? 그만뒀어. 이제 내일 해야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며느리 얼굴에 걸렸던 그 묘한 불안이 이 아이의 무모함 때문이었다는 걸.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싱크대 앞에서 물을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커졌습니다. 숨을 감추듯
눈물을 감추듯 며칠 뒤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 후에 집사님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아드님 요즘 잘 지내시죠? 그럼요, 열심히죠. 그 대답이 목에 걸렸습니다.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때 한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아, 얼마 전에 진우 씨 회사 앞에 지나가다가 봤어요. 한참 누구랑 얘기하시던데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순간 귀가 멎었습니다. 회사? 그 아이 회사 그만뒀다고 하지 않았나? 집에 돌아오는 길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시드니의 바람은 한번 불면 오래 머뭅니다. 그날따라 유리창이 쨍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깨지지 말라는 경고처럼. 저녁에 아들이 들어오자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너 회사 다닌다며? 누가 그래? 집사님이 봤다던데. 그건 옛날이야.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눈치를 봤습니다. 그 눈빛, 제발 그만하세요라는 부탁이었죠. 그래서 입을 닫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부부는 제 앞에서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며느리가 제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어머님 주무세요? 아니, 아직 진우 요즘 좀 불안정해요. 알고 있어. 그래도 너무 몰아붙이진 말아주세요. 내가 뭘 몰아붙였다고 그래. 그냥 제 부탁이에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부탁이라는 말에 뭔가 더 큰 사정이 숨어 있음을 느꼈지만 그땐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다는 건 감당할 준비가 됐을 때 하는 거니까요. 그날 밤 은행 잔고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은 잔고마저 사라지고 그 자리엔 먼지만 남았죠. 손끝에 먼지가 묻어났습니다. 그 감촉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거짓말을 만지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창문 밖에서 낯선 차의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은 그날 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방 안 불을 끄지 않은 채 밤새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비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한테 뭔가 크게 터질 일이 생겼구나. 그날 밤 수상한 아들의 행동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우리 집을 무너뜨렸습니다. 추석을 앞둔 토요일 아침, 교회 부엌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스테인리스 테이블 위에 쌓인 전, 튀김 기름이 지글지글, 어느새 사람들 얼굴은 땀으로 반짝였죠. 그 냄새, 기름과 간장에 섞인 냄새가 묘하게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익숙했거든요. 삶이 버거워도 이 냄새만큼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며느리도 그날 함께 나왔습니다. 앞치마 끈을 세게 묶고 묵묵히 손을 놀렸습니다. 콩나물을 다듬고 부침개 반죽을 저었습니다. 손끝이 섬세했어요. 한눈에 봐도 힘든 마음을 숨기려 애쓰는 사람이었죠. 어머님, 이 정도 두께면 될까요? 조금만 더 얇게. 네. 프라이팬에서 탁탁 튀는 소리. 며느리의 팔에 기름 한 방울이 튀었습니다. 괜찮나? 괜찮아요. 그 말과 동시에 손등이 벌겋게 부어올랐습니다. 저는 얼른 얼음을 꺼내 쥐어주었죠. 냉장고 앞엔 얼음 있어. 바로 돼. 네, 감사합니다. 짧은 고맙습니다. 뒤로 그녀의 눈빛이 스쳤습니다. 감사보다 죄송에 가까운 눈빛이었죠. 점심 무렵 사람들이 교회 마당에 돗자리를 깔았습니다. 한쪽에선 찬송 연습, 다른 쪽에선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평화로워 보여도 제 마음은 어딘가 눅눅했습니다. 며느리가 잠시 제 옆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진우가 좀 알고 있어. 자꾸 잠 못 자요. 일 때문이겠지. 네, 일 때문이죠. 말끝이 허공에 맴돌았습니다.
일 때문이라는 말, 거짓말일 때가 많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게 부모의 방식이니까요. 오후가 되어 전골 냄비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양념 국물이 보글보글, 당면이 투명해지고 버섯이 허리를 세웠습니다. 김이 천천히 피어올랐죠. 그때 며느리가 국자를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무슨 부탁? 진우가 요즘 좀 힘들어서요. 혹시 어머님 이름으로 된 건 없으세요? 이름으로 된 거라니? 그러니까 아파트나 뭐 그런 거요. 왜 그걸 묻니? 잠깐 담보로만 쓰면 된대요. 그 말이 끝나자 국물이 보글대던 냄비에서 퍽 소리가 났습니다. 뚜껑이 조금 들렸다가 떨어졌죠. 그 짧은 소리에 제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안 돼. 어머님 잠깐만요. 어차피 가진 것도 없지만 있어도 안 돼 그건. 저희 정말 급해서 그래요. 이번만 이번만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다. 진우가 망가지면 이미 망가졌으면 고쳐야지.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국자 소리, 찬송가 소리 모두 멎은 듯했죠.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얼음물에 담근 팔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말을 바꾸진 않았습니다. 그건 선을 넘는 일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사모님이 부엌문을 열었습니다. 권사님, 전 좀 더 있어요? 이제 다 했어요. 곧 나갑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살짝 뒤를 돌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요. 그 모습을 본 제 마음도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제 마음을 누르기보다 더 멀리 밀어냈습니다. 왜 나에게까지 무릎을 꿇으려 할까? 그 의문이 오래 남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자 아들이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담배 냄새가 짙게 났습니다. 엄마 얘기 들었어? 어머, 당신 좀 도와주면 안 돼? 무슨 소리야? 진짜 잠깐만. 다음 달이면 정리돼. 정리라. 말끝이 허무하게 흩어졌습니다. 진우야, 내가 책임질 일이지. 엄마답지 않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베었습니다. 그래요. 평생 엄마답다는 말로 다들 제게 기대 걸었죠. 그 기대가 저를 늙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신발을 3개 차며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집안에 고요가 내렸죠. 부엌 불빛 아래서 며느리가 식탁보를 개고 있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지만 아무 말 없었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국 냄새가 유난히 짰습니다. 입안이 말랐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붉었습니다. 붉은 달은 오래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무언가 터지기 전에 징조니까요. 그 안돼 한마디, 그날은 단단한 경계였지만 이후로 모든 게 무너지는 시작이었습니다. 젖은 바닥, 젖은 마음 넘어질 건 저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한 건 추석 예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하늘이 검게 내려앉고 바람 끝엔 바다 냄새가 섞여 있었죠. 지붕 위로 탁탁 떨어지는 빗소리,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제 속을 긁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 위를 문지르는 소리 같았죠. 저녁 무렵 며느리가 교회 준비물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일은 제가 먼저 나갈게요. 그래, 몸 조심해. 비 많이 온다더라. 네. 진우도 같이 갈 거예요. 그녀의 말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따라 손끝이 유난히 차갑더군요.
비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밤새 휴대폰 카톡 소리가 몇 번 울렸습니다. 띵띵. 며느리 방에서 새어나오는 미세한 불빛. 그 아래 그림자 두 개가 흔들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지금 아니면 못 막아. 엄마가 도와주면 되잖아. 그 말 하지 마. 짧은 대화 끝에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하고 그 소리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새벽녘 창문에 비친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아직도 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커튼을 조금 열고 하늘을 봤습니다. 먹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죠. 내일은 맑겠지.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위로인지 기도인지 저도 잘 모르겠더군요. 다음 날 교회는 분주했습니다. 우산이 촘촘히 세워진 입구, 빗물이 신발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냉기 속에서 성가대 연습이 들렸습니다. 주의 은혜가 내리네. 그 노랫말이 묘하게 쓸쓸했습니다. 며느리는 일찍 와 있었습니다.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반찬을 정리하고 있더군요. 어머님, 저 이따가 잠깐 나가도 될까요? 어디 가게? 잠깐 통화 좀. 그래, 갔다 와. 그녀는 핸드폰을 쥔 손을 꼭 움켜쥐고 나갔습니다. 그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 쪽 복도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벽에 반사된 소리라 분명하지는 않았지만 제 귀에는 또렷했죠. 오늘 끝내요. 더 미루면 안 돼요. 돈이 안 들어오면 다 망해요. 그 여자가 문제예요. 그 여자. 숨소리 섞인 속삭임이 이어졌습니다. 그 여자. 아마 저를 말하는 거겠죠. 손끝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때 제 옆에서 집사님 손녀가 카톡 이모티콘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강아지가 춤춰요. 그래, 귀엽네. 녹음도 돼요. 이렇게 누르면 목소리 들어가요.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장난이었죠. 그런데 그 장난이 며칠 뒤 우리 가족의 심장을 찌를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배가 끝날 무렵 비는 잠시 그쳤습니다. 사람들이 우산을 들고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빗물이 고여 하늘이 비쳐 있었습니다. 그 위로 회색 구름이 천천히 흘렀죠. 공기가 눅눅했습니다. 며느리가 멀리서 전화기를 귀에 대고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멀리서 아들이 손짓했습니다. 엄마 먼저 내려와. 그래, 잠시만. 손잡이를 꼭 잡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김치통이 한 손에 들려 있었죠. 바닥이 젖어 있었지만 익숙한 길이었기에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돌아보려는 찰나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띵, 카톡 음성 메모 저장 완료. 집사님 댁 손녀가 방금 눌렀던 그 기능이었죠. 그 작은 소리가 비 내리는 주차장에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녹음이 내일 우리 가족의 균형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줄은요. 주차장 난간에 걸린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그 물이 김치통 뚜껑 위로 떨어지더군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툭, 툭. 마치 누군가의 결심 같았습니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차 안엔 라디오 소리만 흘렀죠. 누군가의 웃음, 광고 멘트, 그 속에서 묘하게 기분 나쁜 정적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창밖을 봤습니다. 빗물이 와이퍼에 밀리며 흩어졌습니다. 그 흐려진 풍경 속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낯설더군요.
참 오래 살아도 자기 얼굴이 낯설 때가 있습니다. 그건 늘 일이 터지기 전이었죠. 추석 예배날 아침, 시드니 하늘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비가 그쳤지만 공기가 눅눅했습니다. 유리창엔 아직 물방울이 남아 햇빛을 조심스레 반사했습니다. 그 반짝임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세상은 괜히 더 또렷하게 보이죠. 김치통 4개를 차에 실었습니다. 뚜껑을 한 번 더 눌러 확인했습니다. 딱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마음속 어딘가를 찔렀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외투를 입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들게요. 아니, 무거워. 그냥 내가 할게. 괜찮아요. 저도 해야죠. 손끝이 닿았을 때 그녀의 손이 차갑더군요. 마치 냉장고에서 꺼낸 듯한 온도. 그 냉기가 제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예감이 스쳤습니다. 교회 마당에 도착하자 사람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권사님, 또 김치 가져오셨네요. 이번엔 무슨 김치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지난번 그거요. 말은 웃음이었지만 속에선 작은 바늘이 찔리듯 시렸습니다. 아들은 차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죠. 아니, 이번 주 안엔 된다니까. 짧고 거친 말들. 그 사이로 며느리가 제 쪽을 흘깃봤습니다. 눈빛 속에 초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술을 물더니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왜 그래? 어제 말씀드린 그건 다시 한 번만 부탁드려요. 그만 말해. 이번엔 진짜예요. 진우가 위험해요. 도대체 너네 뭐라고 다니길래 그러는 거야, 정말.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깔렸습니다. 그녀가 놀란 눈으로 절 봤습니다. 어머님, 진짜 잠깐만 도와주시면. 안 돼. 그 한마디를 던지는 순간 주차장 위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비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 냄새 속에 무언가 터질 듯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지금 다 우리 살자고 하는 건데 왜 그렇게 꽉 막히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다짜고짜. 엄마답지 않네. 그 말 어디선가 들은 말이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가 똑같이 내뱉었죠. 엄마답지 않네. 그 말이 이번엔 칼처럼 깊었습니다. 그게 뭔데? 지갑 열고 몸 부수고 마음 비우는 게 그게 엄마답단 말이냐? 말을 다 하기도 전에 며느리의 손이 제 손목을 밀쳤습니다. 탁! 손바닥으로 밀쳤을 뿐이었는데 힘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녀도 놀란 눈치였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몸이 뒤로 기울었습니다. 발끝이 공중에 떴고 김치통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손목에서 전기가 붙은 듯한 통증이 있었지만 그런 걸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악소리와 함께 바닥이 가까워졌습니다. 쾅! 김치통이 굴러갔습니다. 뚜껑이 돌아가며 열렸습니다. 붉은 국물이 물처럼 흘렀습니다. 배추잎이 찢어져 길을 따라 흩어졌습니다. 빗물과 섞여 주차장 바닥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누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엄마? 어머니 저 그런 뜻 아니었어요. 손이 미끄러졌어요. 목소리들이 뒤엉켰습니다. 귀가 웅웅 울렸습니다.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 멀리 기둥 위에 CCTV 붉은 불빛이 깜빡거렸습니다. 그 불빛이 묘하게 따뜻해 보이더군요. 마치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위안처럼 사람들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손목이 이상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누가 손을 잡아 끌자 찌릿
전기가 튀는 듯 했습니다. 김치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익숙한 냄새였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매웠습니다. 눈물이 났죠. 아프기도 했지만 그 냄새가 더 아팠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미끄러지셨대요. 바닥 젖었잖아요. 그래, 미끄러졌겠지 뭐. 그 말이 바람처럼 퍼졌습니다. 미끄러졌다. 그 한마디가 사건을 덮어버렸습니다. 그 말이 제 입에도 맴돌았습니다. 그래, 미끄러졌겠지. 하지만 제 손끝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미끄러짐이 아니었다고. 누군가의 손이 내 손목을 밀쳤다고. 그 짧은 순간이 내 인생을 갈랐다고. 응급차 사이렌이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우산을 들어 올렸습니다.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빗소리 위로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얹혔습니다. 며느리였는지 제 마음이었는지 이젠 구분이 안 됐습니다. 스트레처 위로 옮겨지며 저는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바닥엔 김치 국물이 길게 흘러 있었습니다. 빗물에 희미하게 씻기면서도 끝내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붉은 자국이 마치 제 속의 응어리 같았습니다. 닦아도 사라지지 않던 응급실 불빛은 참 냉정했습니다. 너무 하얗고 너무 밝았습니다. 빛이 새면 마음이 더 어두워지죠. 천장 불빛이 번져 눈을 찔렀습니다. 눈을 감고 싶었지만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골절이에요. 깁스하셔야 합니다. 그 말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면 울 것 같았거든요. 손목에 하얀 붕대가 감기고 약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였습니다. 차가운 알코올 솜이 스치며 잠시 피가 멎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피는 계속 났습니다. 눈가가 뜨거웠습니다.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빠른 속삭임. 실수였잖아. 그냥 미끄러지신 거야. 나 그런 의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말 맞춰야 돼. 알겠어요. 그 말들을 들으면서 깁스한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뼈보다 마음이 더 부러진 느낌이었죠. 미끄러졌다. 그 말이 병원 벽에 붙은 것 같았습니다. 하얀 페인트보다 더 차가운 단어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아, 그래. 다행이다.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무슨 게 다행이란 건지. 그 아이의 눈빛엔 안도보다 불안이 깔려 있었습니다. 뭔가를 감추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엄마 바닥이 젖어 있었잖아. 그냥 미끄러진 걸로 하자.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일? 엄마도 알잖아.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제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힘이 없었죠. 아, 그래, 그렇게 하자. 그 말이 입에서 나올 때 심장이 한번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 끓고 있었습니다. 오래 묵은 된장처럼 짙고 쓴 것. 이제 이 말을 삼키면 끝이다. 그 생각이 머리끝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었죠. 병문안 온 집사님 댁과 그 손녀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들어보실래요? 뭔데? 제가 실수로 녹음했어요. 할머니 목소리 아니에요. 폰 화면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카톡 음성 메모. 작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늘 끝내요. 지금 아니면 못 막아요. 그 여자가 문제예요. 짧은 숨소리, 그리고 문 여는 소리. 마지막엔 탁 하는 소리. 그 뒤로 제 비명. 소리가 끝나자 아이의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이거 지울까요? 아니, 두자. 왜요? 나중에 이게 필요할 수도 있겠지. 말을 마치고 집사님 손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에서 비냄새가 났습니다.
눈이 시큰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병실 천장 불이 꺼지고 주변이 고요했습니다. 창문 밖엔 도로의 불빛이 비쳤습니다. 붉고 노랗고 흐르는 빛들이 마치 제 속의 김치 국물 같았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자국처럼 며느리는 그날 밤 한 번도 병실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 앞을 서성이던 발자국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 소리가 멀어질수록 마음속 결심은 단단해졌습니다. 이젠 참지 말자. 그 생각이 들자 이상하게 편해졌습니다. 아파도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가 깁스를 매만지며 물었습니다. 통증은 좀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그 말이 나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정말 괜찮아서가 아니라 이제 괜찮아질 거란 예감 때문이었죠. 아들이 퇴근길에 병실로 들렀습니다. 엄마,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 왔다고 들었는데. 응, 오라더라. 가지 마. 그냥 조용히 넘어가. 진우야.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 아이가 멈췄습니다. 내가 나한테 거짓말할 때 눈이 흔들리는 거 알지? 엄마. 이제 그 눈빛 다시는 안 볼 거야.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엔 또 비가 내렸습니다. 빗물에 젖은 도로가 반짝였습니다. 그 빛이 마치 새로운 길 같았습니다. 이제 거짓 대신 진실을 걸어가야겠죠. 깁스 위로 달빛이 닿았습니다. 붕대의 하얀 면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 빛이 제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두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라기보단 다짐이었습니다. 내일은 내 입으로 말하자. 미끄러졌다고 한 말, 내가 바로잡자.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집사님 댁 손녀가 녹음한 그 음성처럼 내일도 누군가가 진실을 눌러 재생해 줄지도 모르니까요. 참음의 끝이 보였습니다. 그 끝 너머엔 누구의 엄마도 아닌 나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은 맑았습니다. 며칠째 이어지던 비가 그치고 하늘이 오랜만에 파랗게 열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사흘째. 손목엔 아직 깁스가 감겨 있었죠. 하얀 붕대 위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 밝음이 마치 내 상처를 들추는 것 같았어요. 빛이 이토록 무서울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침에 교회 장로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권사님, CCTV 영상이 교회 서버에 남아 있습니다. 혹시 확인하시겠습니까? 그 말에 잠시 숨이 멎었습니다. 잠깐의 정적 후에 대답했습니다. 네, 확인하겠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야 말할 때가 왔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도 손끝이 식은 듯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교회 사무실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안에는 장로님, 사모님, 집사 두 분,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공기가 탁했습니다. 모두 숨을 고르고 있었죠. 장로님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겠습니다. USB가 컴퓨터에 꽂히며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그 짧은 소리가 마치 세상의 문이 열리는 소리 같았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CCTV 영상, 회색빛 주차장, 젖은 바닥, 김치통을 들고 조심히 내려가는 제 모습. 뒤에서 며느리가 다가오고 그녀의 손이 제 손목을 밀치는 장면. 그리고 김치통이 굴러갑니다. 뚜껑이 열리고 붉은 국물이 터져 나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 혼란스러운 손짓들. 짧은 영상이었지만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숨조차 멈춘 듯 했죠. 모니터 불빛이 모두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며느리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찔거렸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권사님, 이게 맞습니까?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네. 그날 있었던 일입니다. 사모님이 조심스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 따뜻한 손끝에서 이상하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 같았습니다. 숨이 트였죠. 이제 더는 숨길 게 없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의는 아니었어요. 진짜 아니었어요. 나도 알아. 그날 너무 몰려서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떨군 채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깁스한 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발은 단단했죠. 저는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엄마. 접근 금지도 신청할 겁니다. 엄마, 제발 그렇게까지는. 진우야, 이번엔 내 일이다. 내가 다치고 내가 참았으니 이제 내가 정리한다. 말을 하는 내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움은 분노가 아니라 오래 묵은 숨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죠. 장로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모님은 조용히 그게 맞아요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말이 제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교회 톡방이 술렁였습니다. CCTV 확인됐다던데. 아이고, 권사님 어떡해요. 며느리 쪽은 뭐래요? 사람들의 말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으로 가 커다란 냄비에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멸치, 다시마, 대파, 마늘. 국물이 끓어오르자 그 소리가 마치 기도 같았습니다. 보글보글 작은 숨결들이 올라왔죠. 깁스한 손으로 국자를 쥐며 한동안 그냥 저었습니다. 사람들이 쏟는 말보다 국물이 끓는 소리가 더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 말은 끓여야지. 끓여야 맛이 나고 냄새가 빠지지. 그날은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창문 밖엔 초승달이 걸려 있었습니다. 달빛이 김이 오른 냄비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얀 빛이 뜨거운 국물 속에서 흔들렸죠. 그 빛이 내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빛은 아픈 곳에도 비춘다는 걸, 숨긴다고 어둠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날 이후 저는 다시 반찬 박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미역국, 오이 무침, 고등어 조림, 그리고 작은 메모를 붙였습니다. 뜨거울 때 드세요. 식기 전에. 그 한 줄이 마치 제 마음 같았습니다. 식기 전에 나 자신을 잃지 말자는 다짐. 사람들은 말을 쏟았고 저는 국을 저었습니다. 끓어오르는 소리 속에서 드디어 제 목소리가 섞이기 시작했죠. 며느리가 떠난 뒤 집은 조용했습니다. 그 넓던 거실이 이토록 비좁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죠. 식탁 위엔 깁스 풀린 제 손목이 남았습니다. 흉터가 희미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신기했습니다. 상처는 늘 사람보다 먼저 나아지더군요. 아들은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참 뒤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일 끝나면 연락할게. 몸 조심해요. 단 11글자. 하지만 저는 그 11글자를 2번, 3번 읽었습니다. 엄마라는 단어가 아직 남아있다는 게 그나마 위로였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김치, 고사리 나물, 도라지 무침. 작은 통에 담아 교회 냉장고에 넣어두면 누군가 가져갔습니다. 혼자 먹기 힘든 어르신, 손이 느린 할아버지, 그리고 혼자 사는 유학생. 매주 한 번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권사님, 아직도 반찬하세요? 네. 이게 제 일이지요. 말은 짧았지만 속으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벌이 아니라 나의 회복이야. 어느 날 교민신문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신문 구석에 제 사진이 실렸죠. 김치통 옆 코스모스 화분 하나. 사진 아래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참음의 끝에서 나눔이 피었다. 그 문장을 읽는데 눈이 이상하게 따가웠습니다.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울지 않으려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뒤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드니의 바람은 참 맑았습니다. 먼 바다의 짠 냄새, 이웃집 고양이 울음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피아노 연습소리. 그 모든 게 섞여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부엌에 들어가 작은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국 한 그릇, 김 한 장, 그리고 직접 담근 김치. 젓가락을 들고 잠시 멈췄습니다. 국물이 살짝 식어 있었습니다. 김이 조금 올랐다 사라졌죠. 그 순간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 이게 내 자리구나.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나라는 이름으로 앉은 자리. 식탁 한가운데 코스모스 화분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반찬 봉사 끝나고 한 아주머니가 주신 거예요. 권사님 손맛엔 꽃도 고마워해야죠. 그 말이 농담 같았는데 꽃은 정말 제게 고맙다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사람 목소리 같았습니다. 이제 됐어요. 이제는 놓으세요. 창문으로 노을빛이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 붉은 국물 그릇에 그 빛이 비쳤습니다. 김치 국물과 노을이 섞여 빛이 고요히 흔들렸습니다. 그 빛 속에 지난날의 붉은 주차장이 겹쳐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프지 않았습니다. 붉은 빛이 따뜻했습니다. 그건 피가 아니라 다시 살아난 제 온도였으니까요. 젓가락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리고 식탁보가 살짝 들썩였습니다. 그 바람 속에 제 이름이 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가 이제 됐다. 누가 부른 것도 아닌데 그 목소리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김치 국물이 흘러야 내 마음의 국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걸, 참음의 끝엔 항상 존엄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존엄은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걸요. 불을 끄기 전 주방 불빛이 김치통 뚜껑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그 빛을 손끝으로 한번 짚었습니다. 살짝 따뜻했습니다. 내일도 또 반찬을 만들겠죠. 국물이 넘치지 않게, 그러나 마음만은 흘러넘치게. 그날 밤 창밖에서 고양이가 울었습니다. 짧고 낮은 울음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내일의 불. 내가 켜야지. 그리고 불을 끄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모든 게 지나갔지만 나는 여전히 살아 있었으니까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흘린 건 김치국이 아니라 제 마음의 무게였다는 걸요. 그리고 그 무게를 내려놓은 자리에 비로소 나라는 사람이 설 수 있었습니다. 시드니의 바람은 오늘도 불고 저는 오늘도 국을 끓입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